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경입니다. 이번 부장님 소개 감사드려요. 사실 주최 측에서 가장 원하는 행사가 오늘과 같은 행사입니다. 두 번째 날, 마지막 날 오후인데도 거의 뭐 자리가 아직도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를 해보면 가장 마지막 날이 문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통신부터 뭐 AI 관련된 얘기를 각 그 뭐 이 분야별로 이렇게 다루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주 버티컬 쪽에서도 많이 그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오늘 6G 이동통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6G 관련된 강연을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5G도 잘 안 되는데 왜 벌써 6G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자, 올해는 그런 질문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6G 관련돼서 바뀐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3년에서 24년이 됐다. 때가 좀 더 30년에 가까워졌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통신하시는 분들 아주 잘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N 산하의 표준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ITU가 있습니다. ITU-R도 있고 ITU-T도 있는데요. ITU에서는 10년마다 이동통신망의 제너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진도를 차곡차곡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MT 2000부터 IMT 뭐 Advanced, IMT 2020, 뭐 IMT 6G는 아직 공식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5G의 공식 명칭은 IMT 2020입니다. 그러니까 ITU가 제정한 공식 명칭 이름이 되는 거죠. 자, 6G 명칭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자, 오늘 이제 6G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5G까지만 하더라도 비전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근데 6G에서는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몇 가지 유스 케이스와 더불어서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6G 포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2013년 5월 30일 날 5G 포럼으로 출범을 했고요. 민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기정통부, 퍼블릭은 과기정통부요. 과기정통부고요. 프라이빗은 우리 멤버 컴퍼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잘 활동을 5G 상용화를 비롯해서 뭐 버티컬 우리 지금 5G 상용화한 지가 5년 한 반 정도 됐죠. 반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5G 버티컬 쪽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째 생일인 작년 5월 30일 날 6G 포럼으로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단체의 명칭은 6G 포럼입니다만 여전히 현재 아시다시피 상용화된 이동통신 시스템은 5G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5G가 만들어졌을 당시 우리가 B2C뿐만 아니라 B2B 그러니까 버티컬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런 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2C와 달리 B2B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B2B 버티컬 인더스트리마다 설계 철학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어떤 한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됐던 설계 철학이 필로소피가 그대로 스마트 제조로 갈 수가 없고요. 스마트 제조 내에서도 여러분 뭐 플라스틱 사출 공장도 있을 뿐더러 또 뭐 예를 들자면 아주 프리시전이 높은 반도체 제조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버티컬 쪽은 하나하나 다 노력과 이런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버티컬 쪽의 에볼루션뿐만이 아니라 6G 레볼루션도 함께 우리가 두 개의 태스크를 함께 지금 그 수행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총회가 있고요, 자문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 9개의 전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위원회 5개와 그다음에 버티컬 위원회 4개가 있고요. 펑셔널 위원회 중에서 올해 창립을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4번째 위원회인데요. 하이퍼스페이스가 초공간 위원회입니다. 초공간 위원회는 3개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R&R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공간 NTN, Non Terrestrial Network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오픈랜, 원래 오픈랜 워킹그룹의 멤버들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전문위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픈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D 그 내비게이션 항법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 산하에 양자 통신 워킹그룹도 올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탄생위원회 순서로 생일로 따지면 가장 늦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그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팅 한번 하면 최소한 50분에서 60분 정도의 그 엑스퍼트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한 번씩 그 회의하고 식사할 때마다 우리 재정이 휘청거립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버티컬 쪽은 뭐 차세대 모빌리티 또는 그다음에 디지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위원회, 그리고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다음에 공공융합, 이런 그 버티컬 인더스트리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50번째 회원사가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10개의 그 의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통신사들, 그리고 솔루션 프로바이더들, 그다음에 제조사들,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뭐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이 멤버 컴퍼니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그 외국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하기 전에 우리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학교 수를 세봤더니 현재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아카데미의 멤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6G 비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까지 보시면은 어떤 제너레이션이더라도, 어떤 세대 이동통신이더라도 이 세 개의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폴러시 리드, 가버먼트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이고, 이제까지 뭐 주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K네트워크 2030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시면서 폴러시 리드를 잘 해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이 테크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활동이라든가 뭐 시스템을 갖다가 제조하고 구축하고 운용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4G까지는 폴러시 리드와 테크 푸시로서 어느 정도 이게 다 달성이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5G를 하다 보니 자, 버티컬 쪽에서 버티컬 인더스트리 쪽에서 많은 응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니드풀, 그러니까 소시에탈 어그리먼트를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시에탈 어그리먼트에 대한 이런 좀 필요성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5G를 최초로 상용화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G가 버티컬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아직은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5G를 구축 전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버티컬 쪽에 이런 컨센서스 빌딩 같은 거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고요. 이런 이유로 해서 5G 레슨이라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G 레슨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주파수 대역의 선택이라든가 또는 버티컬과의 이런 것들, 또 그 복잡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들, 이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해서 6G를 개발할 때는 그런 레슨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원활한 6G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 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UCG 시나리오고요. 5G에서는 유스 케이스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6G에서는, 5G에서는 이제 KPI로 불렀었죠. UCG 시나리오가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는 5G에 있었던 거고 새로 생긴 세 개가 있습니다.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Integrated AI and Communication, 그 다음에 Ubiquitous Connectivity가 있거든요. 그리고 15개의 K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apability가 있는데 5G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15개 중에서 현재 숫자가 정해진 건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5G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KPI, 이제 성능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애그리게이트 페이로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 한 개의 셀에서 전체적으로 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의 총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기가bps로 돼 있어요. 현재 5G 어드밴스드가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되고 있고 표준화는 지금 진행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릴라인트까지 해서 현재까지 10기가bps 조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더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때 초기부터 모든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네트워크의 모든 성능 지표를 미리 정하지를 말고 기술의 향방을 보면서 정하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15개 성능 지표 중에 현재는 5개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 지표를 마구 올리는 거에 대해서 3GPP 표준화에서 약간 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면, 자, 그러면 그렇게 성능 그 전까지는 2G, 3G, 4G, 5G 갈 때 10배, 100배 이렇게 그 성능 지표들이 올라갔는데 달성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6G를 그렇게 5G로부터 10배, 100배가 아니고 뭐 3배, 5배 이렇게 정할 거면 6G를 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G와 가장 큰 차이점을 둘 수 있는 이런 유스 케이스들이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AI입니다. AI.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인트그레이티드 AI 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입니다. 자, 여기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지상 네트워크를 포함한 여러 유스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데이 원 유스 케이스인데 사실은 3GPP에서 올해 5월에 네덜란드 노텔담에서 각국의 이제 그 우리 6G 포럼과 같은 이런 그 대표 단체들로부터 그 멤버사들의 의견을 그 취합해서 6G 유스 케이스를 발표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우리 6G 포럼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발표는 그 우리 그 워킹 그룹장 중에 한 분이신 에투리의 고남석 실장께서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 AI 관련된 유스 케이스를 보시면은 Autonomous Collaboration Between Connected AI 로봇이나 코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그 로봇들이 협업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태스크를 갖다 수행할 때 정말 인텔리전스가 많이 요구되고 레이턴시 특성, 릴라이빌리티 특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요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안 나고 있는 자율주행차들. 제 차가 지금 17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자율주행차 나오면 사야지 하다가 아직도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non terrestrial 네트워크, 에어리얼 노드들, 그죠? 공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존재하는 공중에 존재하는 노드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또 하나는 커버리지가 부족한 이런 지구상에 있는 여러 테레스트리얼 에어리어의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페이로드하고 이런 유스 케이스들이 가장 5G로부터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리퀘스트를 받은 것이 3GPP 유스 케이스 당시에 리저널 스페시픽 유스 케이스를 요청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리전마다 특이한 유스 케이스들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리ኳ이어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지수를 정해야 되거든요. 지표를.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유스 케이스를 일본 쪽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뭐 35년에 65세 이상이 30%, 50년에 43%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정의를 제가 봤더니 20%, 65세 이상이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그래요. 아직 올해까지는 20%가 좀 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령 사회를 여러분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잘 주의해서 보시면 아마 뭐 선배분들이나 후배분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부모님이나 또 처가 쪽에 이렇게 많이 나이 드셔가지고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저는 뭐 양쪽 다 그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을 아직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에탈 임팩트가 있는 이런 그 유스 케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센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LLM 기반, 뭐 Gen AI 기반은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의 로봇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가 돼서 이러한 우리 그 리저널 스페시픽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리고 이게 그런 것들이 언제 되겠어? 이런 사회가 언제 오겠어가 아니라 당장 닥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미 기초적인 상태의 로봇 모빌리티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원 R&D 6G 관련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페이즈 1과 페이즈 2의 두 개 페이즈의 그 6G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요. 5년짜리들입니다. 21년부터 내년까지 지금 5년 이미 코어 기술, 핵심 기술 그 개발, 연구 개발 위주로 해서 지금 페이즈 1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즈 2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8년까지 시스템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프리6G 비전 페스트를 우리가 26년 말에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예타 페이즈 2의 예타가 끝내는 28년 말에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6G 비전 페스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를 대비한 그리고 29년 중으로 우리가 상용화에 집중해서 상용화된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많이 뭐 부처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가 그 어떠한 새로운 네트워크 제너레이션의 네트워크가 나오면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트워크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오면 전국망 구축합니다. 자, 그런데 전국망을 구축하면 이런 그러니까 뭐 이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라면은 이게 수십 조의 이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 상용화된 외국에 수출할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초기 장비들이 어떻죠? 비쌉니다. 성능은 아직 세츄레이션 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G도 리를 그 15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부터 시작해서 15, 16, 15, 16, 17, 18, 19 다섯 개의 지금 규격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드웨어가 바뀌는 거는 제일 초기 릴리즈에서 바뀌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 상용화의 명과 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저는 적극 찬성인데 그 기술을 예를 들자면 전국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그 대도시 뭐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데 한번 깔아보고 이제 중소도시 대전 같은 데 뭐 어떤 구 하나 이제 깔아보고 해서 레퍼런스 사이트대로 확보를 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진화의 이런 문을 상용화 측면에서 좀 열어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우리 2단계 예타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입니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무선망, 그다음에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그 유선망, 와이어드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이죠. 옵티컬 파이버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스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장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시스템 측면에서는 아마 26년도 말에 데모할 때는 이 시스템 측면 전체적으로 데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불과 뭐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시스템 측면에서는 우리가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엔드 단에 우리 서비스 개런티를 위해서 디터미니스틱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현재 여러분들
뭐 개런티드 서비스, 뭐 빗 개런티드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개런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네트워크를 갖다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겠다. 뭐 O&M 측면에서 그렇고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측면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년 이제 프리6 비전 페스트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그 넘어야 될 관문인데 뭐 47개 이런 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11개 이런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이런 그 비전 페스트 데몬스트레이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유스 케이스 중에서 제가 5G와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2개 정도의 유스 케이스에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네이티브, AI 6G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두 번째 NTN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이런 AI 관련된 여러 가지. 자, 너무나도 많은 우리 AI 관련된 놀리지와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근래는 뭐 디퓨전 모델이 심지어는 뭐 퀀텀 AI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첫 번째 AI 윈터와 두 번째 AI 윈터를 해결하신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올해 노벨 프라이즈 그 오너죠, 그죠? 그랬고 현재는 뭐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를 거쳐서 이제 네 번째 웨이브 AGI에 와 있다고들 합니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고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현재가 ANI입니다. 아티피셜 네로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AI가 어떤 특정한 업무에 태스크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어서 인간과 유사한 또는 인간보다 나은 성능을 능력을 보이는 네로 ANI고요. AGI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측면에 어떤 태스크에 훈련을 받으면 이제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윌 스미스 나온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온 로봇이 AGI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뭐 소설 속에 있는 ASI라고 있습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거는 이제 모든 측면에서 인간보다 나은 그리고 심지어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ASI인데 현재 AGI를 6G에 올해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AGI 베이스드 6G라는 얘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GI도 여러분들 나눠보면 ANI 다음에 ABI라고 또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Artificial Broad Intelligence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 올해 중반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그 벤더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AI 에이전트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6G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제 의문 중에 하나는 AGI가 아직은 갈 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AI 논리지를 우리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가 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트랜스포머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포럼 내에서도 서비스위원회 산하에 AI 빅데이터 워킹그룹을 만들고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백서도 작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AI ML이 일반적으로 3GPP에서는 AI ML 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AI ML이 3GPP에서 또는 현재 그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운용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네트워크 비정상 동작, 어노말리 디텍션, 그러니까 비정상 그 동작하는 걸 디텍션하고요. 루트 코스 어널리시스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지? 뭐 때문에 얘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지 하는 걸 어널리시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로 터치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O&M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그냥 혼자 잘 알아서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하고 수정하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트래픽 포캐스트라든가 리얼타임 트래픽하고 서비스 컨트롤 위에서 요즘 5G 망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우리 유저한테 보여지는 게 AI 에이전트예요. 그게 이제 3사마다 그런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NLP 기반, 유저하고 뭔가 인아웃을 해야 되니까 NLP 기반, sometimes sentiment analysis까지 가능한 이런 에이전트들을 요즘 상용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현재 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입니다. 특히나 기지국이 DU하고 RU로 이루어졌는데 RU가 근 80%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RU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그 캐리어를 끈다든가 뭐 미모 TRX를 오프한다든가 에너지 세이빙 모드 스케줄링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어널리틱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의 정확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그래서 6G 준비를 하고 5G 어드밴스 시키면서 에볼루션 시키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AI, ML 관련된 우리가 논리지와 노하우를 갖다가 어떻게 네트워크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갖다 만들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고, AI, ML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스탠다드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트레이닝에서 어떻게 모델을 트랜스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라든가 정확도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표준 내에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다 벤더 스페시픽한 겁니다.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트랜스퍼할까? 트랜스퍼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가능하지만 요즘 표준화에서 이제 모델 트랜스퍼, 이제 AI 모델 트랜스퍼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뭐 스펙 규격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아마 바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일부만 들어오고. 자, 현재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에볼루션 관련된 얘기입니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어 네트워크 쪽이고요. 현재 에어 인터페이스에서 3개 정도의 유스 케이스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스타디로. 그 다음에 NG 랜 쪽에서 프로시저, 예를 들자면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브 이런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에어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빔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하위단에서 에어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에어 인터페이스에서 한 3개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G랜 쪽에서 3개 정도의 프로시저 관련된 유스 케이스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코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 어널리틱 펑션이 현재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네트워크 펑션과 인터페이스 익스포즈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요. 자, 트레이닝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을 만드는 건 지금 네트워크 데이터 어널리틱 펑션이 직접 하기보다는 모델은 지금 아웃 오브 더 그러니까 스탠다드 바깥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뒤쪽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그게 좀 나오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M 차원에서도 이렇게 3GPP에 이미 모니터링, 어널리시스, 커렉티브 액션, 이슈 리졸브도 같이 이러한 아주 풀 사이클의 이런 클로즈 루프를 갖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6G를 위한 AI 네이티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어디에 엔드-투-엔드 단 라디오와 네트워크 섹션 모두에 대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레이어, 다양한 레이어, 5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그리고 로지컬 엔터티들, 그 다음에 UE부터 시작해서 O&M까지 이런 스탠다드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가 AI, ML 모델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리인포스먼트도 있고 스플릿도 있고 트랜스퍼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의 동작을 위해서 스탠다드 프로시저 내에
이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AI ML을 위한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데이터 컬렉션, 모델 트레이닝, 모델 매니지먼트, 인퍼런스가 있고요. 모델을 여기서 디플로메 여기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업데이트하고 하는 절차는 이쪽에 표준 바깥에 존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NTN 관련돼서 이 페이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NTN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인터워킹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TN하고 유니파이드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동작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 유니파이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행정적인 뷰로크래틱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갖다 좀 피해 가려고 현재는 이게 인터워킹 정도로 디파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 위성통신이 TN 쪽에 터레스트리얼 우리 지상 네트워크 이동통신에 들어와서 아주 파퓰러해질 가능성 딱 하나만 잘 되면 돼요. 같이 해봤더니 프로핏이 많이 나더라. 이익이 많이 나더라. 그죠? 기술과 서비스는 두 번째 치고 자,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 그동안 셀룰라이트 통신 쪽에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항상 문제시됐던 게 규모의 경제였거든요. 자,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는 그게 완벽하잖아요. 자, 이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하고 엮이면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 자, 기술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레귤러터리 챌린지 아까 말씀드린 뷰로크래틱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이제 경제성, 캐펙스, 오펙스 관련된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위성통신이 NTN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창출이다라고 이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6G 예탄에서 두 개의 페이즈 내에 NTN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는 셀룰라이트 비클 론치나 그러니까 발사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발사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위성통신 예타 사업에 발사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현재 6G 예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에어리얼 노드들을 자, 위성이 LEO죠. LEO가 지원할 수도 있고요. 자, 지상에 있는 우리가 G노드비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셀룰라이트 통신 기반의 기술 개발 또는 그 지상 통신 기반의 기술 개발로 이렇게 별개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지상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10km 상공까지를 보고 있고 모빌리티는 1000km 트랜스오닉 그러니까 초음속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한국 정부 이제 과기정통부의 전반적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6G를 위한 폴리시 디렉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흥화,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오픈니스, 오픈랜을 포함해서 오픈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넷제로를 위한 에너지 절약들 그리고 넷제로를 아마 우리 그 활동을 넷제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워킹 그룹이 내년부터 6G 포럼 내에서도 아마 추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의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로 이렇게 진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청중 중에서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6G의 주요 이슈와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5G 레슨이라는 용어가 있었군요. 추진을 하면서 5G에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에 정말 그 제대로 주목하겠다 하는 이런 그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니드풀, 디맨드 드리븐 이런 그 차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6G의 표준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 버티컬의 수요자인 그런 그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의미를 갖는 산업계란 소위 그 통신이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산업계가 아닌 그야말로 그 진정한 수요자가 될 산업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충분한 그런 그 디맨드 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건 이제 식스 포럼에서 한 2년, 3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버티컬 쪽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통신은 유선을 쓰고 계시고요, 와이파이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와이파이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누구냐면 그래도 무선이 필요하다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유선을 쓰고 계신 분들은 무선이 왜 필요하지? 뭐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정 자체가 움직여 다니면 이게 무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데서는 와이파이 가지고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류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를 들자면 뭐 근 100여 개의 와이파이 AP를 달았다가 거기다 이제 투카망 같은 거 한 3개 정도 AP 다는 걸로 해서 전체 커버가 되니까 그런 예도 있고요. 그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그랬는데 한 3년쯤 전에는 뭐 정말 5G 설명부터 시작을 해야 됐었는데 특화망이 출현한 이후로 그 반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버티컬 쪽에서 그 뭐 주파수를 우리가 뭐 받아서 우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체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G 포럼이. 그래서 회원사가 한 50개 정도 되니까 버티컬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 내에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일도 하시고 어디 뭐 사업도 하시고 정부가 지원도 하시고 서로 경쟁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데 조금 더 버티컬 쪽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우리 포럼 내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버티컬들이 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버티컬들이 아니고 국토부 산하에도 있고 산자부 산하에도 많이들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보건 의료 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관련된 논의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정말 좀 사실 그런 논의가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질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